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강의 맡은 김유경이에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벌써 작년도 동영상으로 저를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하여간 빨리 만날수록, 많이 만날수록 합격이 보장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험이 14% 정도 합격률이 그렇게 낮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도 실제로 떨어지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1교시 수업에서 이렇게 시험에서 떨어지는 예는 거의 없고 3교시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그렇죠. 근데 1교시에서 내가 60점을 넘겠다라고 각오하고 공부를 하시면 3교시에서 점수가 낮을 경우에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교시 시험에서 넉넉하게 점수를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매번 시험에서 1교시와 2교시 수업 시험이 크게 이전 연도하고 난이도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패턴 내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출제 유형들을 계속 감을 익히셔야지만 시험 문제를 받으셨을 때 감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죠? 당황하지를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내가 1교시 시험을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2교시, 3교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내가 가방 싸들고 그냥 나가는 게 나은지 아니지만 이런 걸로 고민하다 보면 2, 3교시는 가뜩이나 지문도 길고 집중력을 요하는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교시, 2교시가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시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1교시 과목이 외워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암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2교시 실천론이나 뭐 기술론에 비해서 인행사나 조사는 외워야 될 게 기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기본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이 과목은 3번 이상은 본다. 김유경 얼굴이 꿈속에서도 나오도록.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시험 문제를 볼 때마다 그 수업에서 김유경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떠오를 정도로 하여간 자주 보는 게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인행사 책의 맨 앞에 보면 목차 있잖아요. 그렇죠. 맨 앞쪽. 제목 바로 뒷페이지에 13개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올해 이제 11회인가요? 11회 시험에서 출제된 걸 보면 그 인간행동 발달과 사회복지 1장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보통 여기서 한 문제 내지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정신역동 이론에서 11회 같은 경우는 4문제가 출제가 돼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프로이드 쪽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뒤에 나오는 삐아제 쪽이에요. 삐아제 쪽에서도 인지발달 단계 부분이 전체 인행사 출제 패턴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는 그 다음이 프로이드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이드 쪽에서도 프로이드 이론적 특징이나 발달 단계 그리고 방어기제 쪽 이쪽에서 이제 반반씩 내지는 3문제, 1문제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역동이론에서 이번에는 4문제가 나왔지만 5문제도 6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인지행동이론이 7문제가 나왔어요. 가장 많죠. 아까 얘기했듯이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쪽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데 이거는 뒤쪽에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 단계 있잖아요. 그렇죠? 8장에서 13장까지 요 문제에서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노년기의 인지발달 특징이라든지 청소년기의 인지발달 특징이 삐아제 이론에서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그 생애 발달 주기하고 연동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스키너와 반두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반두라가 2문제, 스키너가 1문제 이런 비중이에요. 암기할 내용은 스키너가 훨씬 더 많아요. 암기할 거는 스키너가 훨씬 더 많지만 전체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은 반두라가 조금 더 비중이 높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11회 시험에서 이 부분이 비중이 높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인본주의가 3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체계 이론에서 3문제. 그러면 전체 18문제가 이론 파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문제 중에 18문제면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이론 파트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고, 특히 에릭슨이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삐아제처럼 발달 단계를 언급한 학자들은 뒤에 발달 단계 쪽에서 지문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론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인행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 그다음에 6장에서 2문제 나왔고 7장은 안 나왔어요. 조직 같은 경우는 행정론에서 여러분들이 커버가 될 수 있고,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론에서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은 이제 다른 과목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7장은 무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태아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이게 지금 태아기, 걸음마기, 그 다음에 영아기, 걸음마기, 학령전기 이렇게 4단계를 커버하기 때문에 발달 단계 쪽에서도 비중이 좀 더 높죠. 그래서 11회 같은 경우 여기서 3문제가 나왔고, 아동기 2문제, 청소년기 2문제, 청년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청년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11회에서 늘 공통인 게 아니라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발달 단계별로 기본으로 한 문제는 나오고 특정의 발달 단계에서 또 한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년기 한 문제, 노년기 2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보통은 발달 단계마다 한 문제가 나오고요. 더 많이 나오는 게 청년기. 청년기에서 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자아 정체감 유형하고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자아 정체감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2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갈수록 비중이 노년기 쪽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년기 쪽에서 한 문제가 더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혹은 아동기 쪽.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에서 5교시까지는 이게 조금 오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론 쪽, 특히 인본주의 이론 쪽까지를 다루고, 나머지 사회체계 이론, 가족에서 문화체계까지를 1시간 동안, 그리고 나머지 태아기에서 노년기까지를 나머지 4시간 동안 일단 그렇게 다룰 생각인데, 이론 쪽에서 설명이 좀 길어지다 보면 그 인본주의까지가 6시간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4시간 동안 줄이는 방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1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장의 인간행동 발달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쪽에서는 한 문제 내지는 2문제가 나와요. 근데 나오는 문제는 거의 비슷하죠. 발달의 특징이나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23페이지에 인간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념에는 발달의 이미 원리와 특징이 다 묻어나 있죠. 그래서 인간 발달의 개념을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라고 표현한 책도 있고요. 다르게 표현한 책도 있죠. 수정되는 순간부터, 출생하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수정하는 순간부터 사망까지.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발달 단계를 태아기부터 다루잖아요. 그치? 영아기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정에서부터 사망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체 발달만, 인지 발달만, 사회적 발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발달을 전인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전인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발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정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이거를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와 유사한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장, 성숙, 학습, 사회화. 그 중에서도 성장하고 성숙은 주로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변화에 국한한 표현이고요. 학습과 사회화는 유전이 아니라 주로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발달은 뭔가 이 4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유전의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함께 받아서 나타나는 변화를 얘기한다. 자, 그런데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도 성장은 주로 신체적인 측면에, 발달은 전인적인 측면을 아우르지만 성장은 신체에 국한한 발달이에요. 근데 신체적인 발달 중에서도 발달은 양적으로 그러니까 증가하는 발달도 있죠. 이걸 우리가 상승적 발달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몸이 커가고 인지가 발달해가고. 근데 청년기를 정점으로 해서 신체 발달이나 인지 발달이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하강적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달은 상승뿐만 아니라 하강적인 변화를 다 포괄하지만 성장은 신체 발달 중에서도 주로 양적인 증가만, 즉 상승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다른 표현으로 노화라는 개념을 쓰죠. 이건 신체 발달 중에서도 하강적인 변화를 일컫기 위해서 성장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도 성숙은 신체 발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인, 그렇죠?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를 다 포괄을 해요. 그래서 유전인자의 정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예를 들자면 거기 있듯이 사춘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 그렇죠. 성장은 키가 크고 골격이 커지고 근육이 세지고 이런 양적인 측면만을 얘기를 하지만 유전인자에 따라 나타나는 약간 질적인 변화들,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생식 맞나요? 생식이 가능해지는 거 이런 것들 혹은 태아가 모체에서 발달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질적인 내 몸이 1인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2인분이 되는 거잖아요. 질적인 발달이죠. 또는 폐경기가 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영구치가 돌출하는 거 혹은 이가 나는 거. 뭐 이런 거, 유치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학습과 사회화는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사회화 자체를 그렇게 부각시켜서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발달은 이 4가지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인간 발달의 영역하고 관련해서 에릭슨은 뒤에 나오겠지만 에릭슨은 인간은 신체, 자아, 사회체계, 사회적 체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없어요. 그렇지만 알아는 두세요. 유기적으로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체, 즉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고 뭐 사고 때문에 장애를 입었다. 이럴 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자아, 즉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가 힘들거나 내지는 만나지 않게 되거나 사회적인 측면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달은 전인적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이것을 각각 같이 아울러서 가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인간 발달의 특징과 원리, 이게 이제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인간 발달은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성장은 양적인 변화만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성숙은 좀 더 질적인 구조적인 차원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발달은 둘 다를 아울러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양적, 질적 측면을 다 포괄하는 게 발달이다. 성장은 양적인 증가, 상승만을 얘기를 하지만 성장과 노화와 같이 상승과 하강을 다 포괄하는 게 발달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장이나 성숙,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학습과 사회화를 다 아울러서 2개의 상호작용으로 발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발달 단계 다양하다 이건 아실 거니까 26페이지 발달 단계의 전제로 넘어가시면 인간 발달은 수정돼서 죽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겠죠. 그렇죠? 넘어가시고 아까 전체적인 인간이라는 말은 전인적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체에만, 인지에만, 도덕성에만 국한해서 발달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즉 전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뒤에 발달 이론가들을 보면 이론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프로이드 있죠. 에릭슨 있죠. 융 있죠. 아들러 있죠. 스키너 있죠. 반두라 있죠. 그다음에 피아제 있죠. 로저스 있죠? 메슬로우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론가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론가들을 각각 구분 지어주는 입장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는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의 발달을 이해할 때 정신에만,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측면에만 국한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행동주의자인 반두라나 스키나와 같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정신세계를 아무리 얘기한들 그걸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증명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사람의 행동 차원에만 자꾸 집중해서 인간의 발달을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중에 나오는 메슬로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심리나 정신으로만 쪼개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행동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존재다. 어떻게? 전인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합적인 존재로 접근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달에 대해서